율성그룹의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 율성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재계의 얼음 왕자로 불리는 남자. 그의 서늘한 눈빛 하나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갈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끝장나기도 했다. 지금도 그랬다. 박전모.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호명된 중년의 남자가 사색이 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회장님. 이번 분기 손실액이 얼마라고 했죠? 그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강태준은 남자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기회라. 율성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박전모. 내일부로 책상 정리하시죠. 회장님. 경호팀. 모시고 나가? 잔인할 정도로 단호한 명령이었다. 임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거구의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전무를 쳐다봤다. 아무도 감히 그를 위해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결정은 곧 법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며 다음 안건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강태준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쏠렸다. 회의 중에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불쾌한 기색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서늘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의 종료. 네. 하지만 회장님, 아직 안건? 종료하라고 했어.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 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넋이 나간 임원들 사이로 강태준의 충직한 비서인 김민준만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사모님 문자겠죠, 뭐. 장면이 바뀌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중앙의 값비싼 소파 앞에는 조금 전 수십 명의 임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율성그룹의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울기 직전에 어린아이처럼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응. 정말 미안해. 그의 맞은편 소파에는 한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하얀 피부, 그리고 살짝 붉어진 눈가? 바로 나, 한서연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다.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딱 15분 늦은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전화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응? 제발 화 풀어, 서연아. 그는 내 무릎 쪽으로 기어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단지 퇴근이 15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지금의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결코 이렇지 않았다. 우리의 시작은 지독히도 차갑고 절박했으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비 오는 날의 일이었다. 1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나는 내 작은 꽃집, 희망의 꽃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 문에 붙은 붉은색 경고장이 빗물에 젖어 흉물스럽게 번지고 있었다. 율성그룹 재개발 부지. 잦은 철거 요망. 고아원에서 자란 내게 이 작은 가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20살이 되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나는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을 모았다. 그리고 5년 전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나만의 공간을 열었다. 흙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나의 집이자 가족이었고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거대한 기업 율성그룹이 이 낡은 동네를 통째로 사들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두둑한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였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나의 발버둥은 그저 물가의 작은 조약돌에 부딪히는 파도와도 같았다. 그때였다.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희망의. 내 말은 중간에 끊기고 말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를 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검은색 슈트, 비에 젖지 않은 값비싼 구두,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위기. 강태준.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다. 율성그룹의 회장. 내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무슨 일로 오셨죠? 보상금 때문에 오셨다면 돌아가세요. 전 절대 이 가게 못 떠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안 떠나는 거겠지? 네. 보상금은 이미 법적 기준치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 씨는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멈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압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사정을 알 리가 없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여긴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라고요. 감정이 격해져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순간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당신 인생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뿐이니까.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카운터에 등이 부딪혔다. 그는 내 바로 앞에 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숨막히는 위압감이 나를 짓눌렀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떤 제안도. 결혼합시다.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결혼.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을? 딱 1년만 내 아내가 되어주면 됩니다. 계약 결혼이죠. 그는 내 황당한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다. 말투는 여전히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1년 동안 내 할아버지를 속이고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주면 이 가게, 아니 이 건물 전체를 당신 명의로 넘겨주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른 부지로 옮기죠. 그리고 이혼 위자료로 50억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죠.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남자는 나를 모욕하러 온 게 틀림없었다.
지금 나랑 장난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랑 계약 결혼을 해요? 그건 내 사정이고 당신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계약서입니다. 변호사 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죠. 고민할 시간은 24시간 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이 가게는 볼도저지에 의해 먼지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 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눈에 맺힌 눈물을 본 것인지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한서연 씨.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비서가 재빨리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비 오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카운터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결혼. 그것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 자존심이, 내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이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그저 울기만 했다. 내 인생 전부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팔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는 마치 내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듯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차가운 가게 바닥에 웅크린 채 강태준이 두고 간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나를 올가매는 덫처럼 느껴졌다. 자존심을 팔고 영혼을 저당 잡히는 일, 그 대가로 내 전부인 이 가게를 지키는 것. 밤새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했다. 안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속삭였다. 이걸 놓치면 넌 모든 걸 잃어? 다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고아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거라고.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상처였다. 그 공포가 결국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집어삼켰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비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겁에 질렸으며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계약서 첫 장에 적혀있던 그의 비서, 김민준이라는 사람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한서연입니다. 강태준 회장님 제안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그 역시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기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내려 내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작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꽃들의 향기, 흙냄새, 벽에 걸린 작은 사진들. 이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차가 나를 데려간 곳은 서울의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강태준을 만났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들이 배석해 있었다. 결정했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계약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동안 내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할 것, 특히 할아버지 앞에서는 더더욱. 둘째,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끝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위약금은 당신이 받을 위자료의 10배입니다. 그는 나를 인간이 아닌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대하고 있었다. 나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이미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그의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내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사인이 끝나자 그는 내게 검은색 카드 한 장과 최신형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필요한 건 뭐든 이걸로 사. 번호도 바꿨으니 이전 연락처는 전부 정리하도록. 이제부터 당신은 한서연이 아니라 율성그룹의 안주인이니까. 그 말은 명령이었다. 내 과거를 모두 지우라는 통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집으로, 아니, 이제부터 우리의 집이 될 그곳으로 들어갔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삭막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들, 사람이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곳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나를 안내한 가정부는 내 짐가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전 재산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는 이 거대한 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사모님, 방은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따로 침실이 있으니 이 방 전체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혼 첫날부터 우리는 각 방을 썼다.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철저한 계약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완벽한 타인이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서 했다.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우리는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울 뿐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이 넓은 집에 혼자 갇혀 지냈다. 처음 며칠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강태준의 아내 격하를 연습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가족 관계, 취향, 습관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힌 자료를 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며칠 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심한 몸살이 났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뭐 하는? 방으로 들어선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 상태를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얼굴이 왜 그래? 그가 성큼성큼 침대로 다가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불덩이 같은 내 이마에 닿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열이 왜 이렇게 심해? 가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짜증이 아니라 당황과 걱정이었다. 나는 열에 들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최 박사, 지금 당장 이리로 와. 이 사람이 쓰러지기 직전이야. 빨리. 그는 전화를 끊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마치 한 번도 아픈 사람을 본 적 없는 아이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내게 다가와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앓고 있어? 아프면 말을 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보았다.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 놓인 거대한 화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이 가득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저 장식을 담당하는 사람의 취향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김 비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니, 회장님이 그 까다로운 프리지아를 매일 아침 새로 갈아 놓으라고 하시니 제가 죽을 맛입니다. 어디서 구해야 하냐고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위해? 또 다른 날에는 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먹어. 당신 건강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율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그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지독히도 서툴고 거칠 뿐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우리의 계약 기간은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느 주말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저택으로 불렀다. 강 회장으로 불리는 그의 할아버지는 제게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세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렴.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나는 연습한 대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우리 태준이가 너를 만나고 사람이 되었다. 저 무뚝뚝한 놈이 웃는 걸 내가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 정말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내 심장이 예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함에 가까웠다. 오늘 고마웠어.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그였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 당신 덕분이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거려. 아니. 당신은 늘 그 이상을 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췄다. 1년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서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해가 지면 그를 기다렸고 그는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먼저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되는 걸까?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재계의 큰 파티에 함께 참석했다. 내가 그의 파트너로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골라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나 역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고 오만했다. 나는 그녀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옆에 선 강태준의 몸이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을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자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태준을 향해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태준 씨, 내가 없는 동안 이런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네. 그녀의 등장이 우리의 위태롭던 세계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나는 그때 깨달아야 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였다. 강태준의 전 약혼녀이자 율성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녀의 존재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대체품, 잠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가짜라는 현실을. 최유라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태준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미국 지사 일이 생각보다 길어졌네. 보고 싶었어, 태준 씨. 그녀는 마치 연인에게 하듯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으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차갑게 몸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단호했다. 여긴 어쩐 일이지, 최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다시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나를 자기 등 뒤로 살짝 끌어당겼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의 냉담한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내 약혼자였던 사람의 파티에 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 참, 이젠 전 약혼자인가? 하지만 우리 사이는 그런 형식적인 단어로 정리될 관계가 아니지, 안 그래?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더라?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름이 한서연 씨. 그렇죠.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훑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 아내다. 태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옆으로 다시 데려와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율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그의 말에 파티장 안이 순간 술렁였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강력했다. 나 역시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사랑. 태준 씨, 당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다니. 정말 재미있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 무리로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두고 봐. 넌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날 이후 최유라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며칠 뒤 인터넷 연예 신문 일면에 강태준과 최유라가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사진이 실렸다. 재벌가 세기의 커플, 재결합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사진 속에서 최유라는 태준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웃고 있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파티장에서 했던 고백은 뭐였을까? 그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 차가운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저녁,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기사 봤지? 오해야. 믿어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고 싶었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어울렸다.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한그룹과의 사업 미팅이었어. 최유라가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만들고 기자를 매수한 거야? 난 그녀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는 답답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초조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린 계약 관계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확인이 두려웠다. 내 말에 그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굳어졌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다. 계약 급가종이 쪼가리, 이제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떡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믿어줘. 응.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예고도 없이 내 꽃집으로 찾아왔다. 계약 결혼 후, 나는 태준의 배려로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이곳은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최유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트렌치 코트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경멸적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어머, 생각보다 더 작고 초라하네. 이런 데서 뭘 할 수나 있겠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무슨 일로 오셨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태준 씨가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근데 와서 보니 알겠네. 동정심이었구나.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고아 출신이라며?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그래서 태준 씨가 잠시 가엽게 여겨준 거야? 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 동정은 사랑이 아니거든. 결국 그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내 곁으로. 나가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 화났어. 사실을 말해줘서? 그녀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태준 씨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그 사람 옆에 있으려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감당해야 해.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는 금방 시들어 버릴걸? 그러니 더 망가지기 전에 제 발로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주는 마지막 충고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었다. 나는 정말로 그와 어울리지 않는 걸까?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태준의 집착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그는 내게 24시간 내내 경호원들을 붙였다. 내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는 알아야만 했다. 내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앱이 깔렸고 그는 수시로 내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그냥 친구 지은이 만났어요. 그 친구, 믿을 만한 사람 맞아? 함부로 아무나 믿지 마. 그의 과도한 보호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가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뜨거워서 나를 떼게 만들었다. 태준 씨 나 좀 믿어주면 안 돼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요.
안 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특히 최유라 같은 여자가 널 노리고 있을 땐 더더욱. 난 널 잃을 수 없어. 절대로.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잃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았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툴렀고 외부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유라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우리의 1년짜리 계약 결혼 서류를 언론에 터뜨려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우리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율성그룹 강태준 회장, 충격적인 계약 결혼 스캔들. 고아 출신 신데렐라, 알고 보니 50억짜리 계약 신부.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기의 로맨스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향해 꽃뱀, 신분 상승을 노린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했다. 내 신상은 물론이고 내가 자란 고아원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나를 향한 온갖 끔찍한 악플들이 넘쳐났다.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태준이 나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최유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그 사람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 태준의 집안도 발칵 뒤집혔다. 그의 할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당장 이혼하라며 그를 압박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혼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와 제 아내 한서연은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가 맞습니다. 그의 인정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내 한서연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음 같던 제 삶을 녹여주고 저를 구원해준 단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녀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이 관계에서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건 제 아내가 아니라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저 강태준입니다. 그의 고백은 거대한 폭탄처럼 기자회견장을 강타했다. 나는 TV 화면 속에서 나를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내는 그를 보며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한 여자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수그러들었고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했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사랑을 세기의 로맨스라며 다시 칭송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에 시달렸는지 무척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서연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다. 그의 품에서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무서웠다고, 두려웠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는 내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 안에서 나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막아줄게.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내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했다. 더 이상 계약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상처받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부모님의 정략 결혼, 사랑 없이 자라야 했던 외로움, 할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나는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린 소년을 보았다. 나 역시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준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최유라는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여론이나 대중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나를 강태준의 곁에서 떼어놓는 것,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사업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한그룹의 힘을 이용해 율성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방해하고 핵심 인력들을 빼내갔다. 태준은 회사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밝은 척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지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큰일 났어. 너희 가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가게로 달려갔다. 내 작은 꽃집, 희망의 꽃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진열되어 있던 화분들은 모두 깨져 흙과 식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가게 앞에 주저앉았다. 내 유일한 안식처가, 내 희망이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다. 경찰은 단순한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최유라의 지시였다. 이것은 그녀가 보내는 경고였다. 그날 밤, 태준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유라,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는 당장이라도 최유라에게 달려갈 기세였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안 돼요. 태준 씨, 증거도 없잖아요. 괜히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경호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사실상 집에 감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의 사랑은 점점 더 나를 옥죄어왔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지만 숨이 막혔다. 우리의 관계는 다시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불안은 나의 불안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상처받았다. 최유라는 우리의 그런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치명적이어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오후, 나에게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강태준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을 클릭하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모든 건 계획대로입니다. 결국엔 다 비즈니스죠. 감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여자도 결국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약 기간만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할 겁니다.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게 강태준의 진심이라고? 기자회견에서의 그 절절한 고백도, 내게 속삭여주던 사랑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냉정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만났던 얼음 왕자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빌어야 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하죠. 감정 섞지 말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처리하세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말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었다. 거래, 비즈니스, 감정 섞지 말고.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믿음이었다. 그를 향한 나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발견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그가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만지지 마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당신에게 나는 뭐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래 대상이었나요? 당신의 경영권을 위한 장기말? 할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도구?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내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평생을 두려워했던 것, 결국 나는 또다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였다. 됐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계약대로 해요. 이혼해주세요. 안 돼. 그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제발, 서연아.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떠나지 마.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의 그런 모습마저 연기로 보였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문밖에서 그가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그날 밤 나는 하얀 이혼 서류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내 낡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그가 사준 화려한 옷과 보석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나는 조용히 그 거대한 저택을 빠져나왔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뒷문으로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었다. 이 지긋지긋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를 사랑했던 기억마저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정처 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나는 텅 빈 눈으로 눈물을 흘렸다.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강태준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다.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절망에 울부짖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는 나를 잃는 것이었으니.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의 고통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다.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김 비서가 내게 주었던 휴대폰은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가 준 카드도 부러뜨려 던져버렸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주머니 속에 약간의 현금과 낡은 신분증뿐이었다. 나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서울에서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렸고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도망자일 뿐이었다. 버스는 어느 작은 해안마을의 터미널에 멈춰섰다. 나는 홀린 듯 버스에서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정처 없이 걸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니 꽉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구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 행색을 보며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내가 남기고 온 이혼 서류를 보고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성가신 존재가 제 발로 사라져 줬으니 이제 계약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최유라와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한편 서울의 강태준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 날 아침, 그는 텅 빈 내 방과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했다. 내가 화가 나서 잠시 어디 갔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찾아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한서연 찾아내. 당장. 그의 사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되었다. 값비싼 집기들이 부서져 나뒹굴었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퀭했고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는 필사적으로 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작정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회장님,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받은 USB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CCTV를 통해 내가 익명의 소포를 받는 장면을 확인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내가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왜 자신을 오해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녹음 파일 찾아봐. 김 비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녹음 파일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파일이 대한그룹의 서버를 통해 유포되었으며 원본이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본 파일 속에서 강태준은 변호사와 사업상 인수합병 건을 논의하고 있었다.
거래, 비즈니스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경쟁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최유라는 그 대화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잘라내 마치 내가 그 대상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강태준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최유라. 그가 을조리는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보다 더 섬뜩했다. 그는 곧바로 최유라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대한그룹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최유라의 멱살을 잡았다. 내 지디지. 내가 내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최유라는 그의 살벌한 기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무슨 소리야? 태준 씨 겨우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야? 결국 제 발로 떠났잖아. 그게 그 여자의 수준이야.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지? 닥쳐. 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살이마저 어렸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어. 내가 너와 내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율성그룹은 대한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강태준은 얼음 왕자 시절보다 더 냉혹하고 무자비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략과 자본을 쏟아부어 대한그룹의 숨통을 조여갔다.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으며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복수조차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내 이름을 불렀다. 넓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곳곳에 남겨진 내 흔적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꽃이 시들어버린 화병, 내가 앉아있던 소파, 내가 쓰던 찻잔.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점점 더 망가져갔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잃어버린 남자는 껍데기만 남은 채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다급하게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사모님 계신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것은 어느 해안 마을의 작은 원예 농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햇살 아래에서 옅게 미소 짓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강태준의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있었구나. 내 서연이가 살아있었어.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의 과도한 집착과 서툰 사랑 표현이 결국 나를 떠나게 만든 또 다른 이유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이번에도 회장이라는 직위를 앞세워 다가간다면 나는 또다시 도망칠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했다. 김 비서. 율성그룹 회장직 내려놓겠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율성그룹은 자네에게 맡기지. 대한그룹 마무리 잘하고. 나는 이제 강태준으로 돌아가야겠어? 한서연의 남편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갈 거야.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도, 명품 구두도 모두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내가 있는 남쪽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율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작은 원예 농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얻은 일자리였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바다와 꽃,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나는 이곳에서 아주 느리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온실에서 허브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온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손님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가 아닌 낡은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절실하고 애틋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마치 내가 놀라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내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서연아, 밥은 먹었어? 서연아, 밥은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온갖 원망과 분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 생각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단지 내가 밥은 먹었는지 묻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가족에게 하듯 그의 질문에는 수만 가지의 걱정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며칠 사이에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피부는 푸석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찾아서 미안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아는데 그래도 도저히 너 없이는 안 되겠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만은 해명해야 했어. 그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하지만 내게 건네지는 않았다. 그저 손에 꼭 쥔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 녹음 파일 전부 조작된 거였어. 최유라가 널 상처 주기 위해서 꾸민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널 그렇게 만든 건 나니까. 내가 더 믿음을 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널 안심시켰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전부 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대한민국 정점에서 군림하던 남자가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 들린 USB를 가져와 근처에 있던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원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가 나눈 대화는 명백히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최유라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단어들을 엮어 나를 기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다른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최유라가 어떻게 언론을 매수하고 내 꽃집을 망가뜨리고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김 비서가 밤낮으로 찾아낸 결과물을 터였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 심장을 옥죄던 배신감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그에 대한 미안함과 내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차올랐다. 나는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하려고 온 거 아니야?
용서해달라고 온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잘 지내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나를 잃은 그의 시간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제야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나와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어. 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널 세상에 가두려고 했고 내 불안 때문에 널 숨 막히게 만들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내 이기심이고 집착이었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회장 강태준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 강태준으로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의 세상도 존중해주고 너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괜찮다면 나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는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강요나 집착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순수하고 절박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내려놨어. 이제 나 회장 아니야?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데? 너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없는 펜트하우스는 감옥이었고 너 없는 회장 자리는 사막이었어. 내 세상의 중심은 율성그룹이 아니라 너였어, 한서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그날 이후 그는 정말로 그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내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내가 일하는 원예 농장의 일꾼으로 나타났다. 농장 주인은 그의 정체를 알 턱이 없었다. 그저 멀끔하게 생긴 서울 총각이 일자리를 구한다니 흔쾌히 그를 받아주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을 그가 서툰 솜씨로 흙을 파고 화분을 나르고 잡초를 뽑았다. 그의 손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주변을 맴돌며 일을 도왔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어느새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고 내가 점심을 거르려고 하면 어디선가 김밥 한 줄을 사와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땀 흘리는 법을 배우는 평범한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울 총각이라 부르며 좋아했다. 그는 어색해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발벗고 나섰다.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냉소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일을 마치고 나란히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손 많이 상했네요. 내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말했다.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쑥스러운 듯 웃었다. 괜찮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벌 같은 거야? 벌이라니요. 너한테 상처 준 벌 그리고 내가 진짜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료 같은 거지. 우리는 잠시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최유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주가 조작, 배임, 명예훼손 내가 아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그녀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시는 누구에게도 너 같은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기에는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이 편안한 침묵이 좋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애써 말을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서울로 돌아가요. 내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내가 또다시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내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혼자 말고요. 나랑 같이.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없는 서울은 나에게도 지옥이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우리의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계약도, 오해도, 상처도 없는 진짜 우리로. 내 고백에 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의 사나이가 내 고백 한마디에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내 손을 더욱 힘껏 잡을 뿐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바다 위로 쏟아지는 노을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였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우리가 서울로 돌아온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온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태주는 나를 위해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을 구해놓았다.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아담한 정원이 딸린 정말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시작하고 싶었어. 율성그룹 회장의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의 집에서. 그는 현관문 앞에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율성그룹의 회장직에 복고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비상임 고문 역할만 맡았다. 그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치여 살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계란을 태우거나 토스트를 새까맣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시무룩해졌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또 망쳤어. 그가 울상이 되어 말하면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뭐든 맛있어요. 그는 내 말 한마디에 금세 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는 탄 계란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보고 웃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더 행복한 식사였다. 나는 내 작은 꽃집을 다시 열었다. 예전보다 더 크고 예쁜 공간에서였다. 태주는 내가 가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페인트 칠을 하고 무거운 화분을 나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꾸며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가게를 꾸미는 든든한 남편일 뿐이었다. 가게 이름은 여전히 희망의 꽃이었다. 이제 그 이름은 나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진짜 희망을 찾게 해주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과잉 보호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내가 친구 지은이를 만나러 갈 때면 그는 기분 좋게 나를 바래다주며 말했다. 재미있게 놀다 와. 늦으면 데리러 갈게. 그의 믿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유라는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대한그룹은 큰 위기를 맞았다. 태준의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 가족이고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가족들도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찾아와 내가 만든 소박한 저녁을 드시고는 태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진짜 내 행복을 찾았구나, 이 녀석. 다 세아가 덕분이다. 나는 그 말에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고 태준은 그런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전 그가 처음 내 꽃집에 찾아왔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생각나?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이 처음 우리 가게에 왔던 날 아주 거만하고 재수 없는 얼굴로.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가 멋쩍게 웃었다.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어렸어. 덕분에 50억을 벌 뻔했는데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줄까? 50억 말고 내 전 재산. 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꼬집었다. 됐거든요. 난 강태준이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 말에 그는 나를 품에 가득 안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서연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나도요. 내가 더 사랑해.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해요. 우리는 아이처럼 유치한 사랑 싸움을 하며 서로를 보고 웃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불안이나 오해는 없었다. 우리는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견뎌내며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내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자꾸 속이 메스껍고 좋아하던 꽃향기가 역하게 느껴졌다. 설마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선명한 두 줄.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선물이에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의미를 깨닫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서서연아, 이게 지금.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다음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배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아가야,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제게의 얼음 왕자, 냉혹한 승부사였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내 앞에는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우는 평범하고 다정한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예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다. 강희망. 우리에게 절망 끝에 찾아온 희망이라는 의미에서였다. 태주는 딸바보가 되었다. 그는 회사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하루 종일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서툰 솜씨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 멋있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나는 정원에서 희망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태주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울상이 된 얼굴로 정원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희망아. 아빠가 또 계란을 태웠어. 미안해. 그의 절망적인 외침에 나와 희망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희망이가 아빠를 향해 손을 뻗으며 오말거렸다. 나는 행복에 젖은 눈으로 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냉혹하게 군림하던 남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 눈물 흘리던 남자.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딸 희망이를 통해 진짜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까맣게 탄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보. 오늘은 내가 할게요. 그는 고맙다는 듯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의 집 위로 희망찬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행복을 향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